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에 대한 5번째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대공황과 통화공급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가 되겠는데요. 지난번 시간에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 그리고 그 이후에 급격한 소멸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참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은 독일은 인플레이션 비슷한 것만 봐도 경기를 일으키는 상황이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2011년의 금리 인상입니다. 사소한 인플레도 용납하지 않으려다가 제2차 유럽 재정위기를 유발했었던 참 아픈 기억입니다. 그때 당시 그리스랑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이른바 피그스라고 불렸던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와중에 물가가 2% 잠깐 넘어섰다고 여기 금리를 인상합니다. 이 결과 이탈리아와 스페인마저 구제금융을 받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요. 그 뒤에 또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과정에서 채권 투자자들의 손실까지 요구하는 헤어컷까지 하면서 사실상 유럽 채권의 첫 번째 디폴트 또는 파산 문제를 일으키는, 그로 인해 그 뒤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이렇듯 독일은 인플레이션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 1923년에 있었던 하이퍼 인플레에 대한 트라우마, 그걸 제대로 막지 못했다라는 어떤 자책,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독일과 다르게 물가가 마이너스로 갈 위험이 있다 싶어질 때는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08년이죠. 금융시장이 붕괴되며 통화 공급이 감소하자 즉각 금리 인하입니다. 여기 보시면 금리 인하가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기 전부터, 근데 제대로 예측했죠. 물가 상승률이 급격히 둔화되기 전에 금리가 먼저 인하됐으니까 적기에 금리 인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은 그보다 그 전에 먼저 내렸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보고서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통화 공급이 감소할 때 디플레이션의 출현 가능성 또는 경기의 위축 가능성이 나타나는 것은 이 그림에 잘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예금은행 잔고가 황금색 선인데 이렇게 감소하자마자 실업률이 급등하죠. 또 반대로 예금 잔고가 증가하면 반대로 실업률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금의 잔고, 결국 은행에 예금이 들어가야 은행이 대출을 할 수 있고 그게 통화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가? 통화 공급이 줄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크루그만 교수의 책 불황의 경제학 내용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스위니 부부는 1970년대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죠? 이때 비슷한 연령대의 부부 150명이 공동 육아조합을 결성했다고 합니다. 이 육아조합은 쿠폰을 발행해서 1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쿠폰 한 장 하면 1시간 동안 아이를 서로 다른 부부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문제가 됐습니다. 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좀 애들을 맡기고 놀러 가야 되는데 전부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같은 핵심적인 이벤트, 전부 다 좀 외출하고 싶은 그 이벤트를 대비해서 다들 열심히 모으려고 말이다. 그러니까 남의 집 애를 봐줄 생각만 하지 자기 애를 맡기지 않는, 그러니까 쿠폰이 발행되려면 누군가가 애를 맡겨야 받는 사람이 쿠폰이 생길 텐데 전부 모으려고만 할 뿐 쓰지 않으니까 육아조합의 활동이 쇠퇴해졌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본다면 다들 저축만 하는 상황이다. 불황의 정의가 이겁니다. 소비하지 않고 저축만 하려 드는 게 바로 불황이죠. 그러나 나의 소비는 지금 이 사례에 보는 것처럼 남의 매출입니다. 따라서 육아조합이 쇠퇴하고 활동 정지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건 결국 부부들이 아이를 잘 못 본 게 아니고, 그죠? 유효수요, effective demand가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통화 공급을 늘려 인플레 기대를 유발하면 된다는 겁니다. 육아조합 관리위원회는 단순한 대답을 내놨습니다. 쿠폰을 늘립니다. 어떻게? 몇 달이 지나도 쿠폰을 쓰지 않으면 쿠폰으로 아이를 맡기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 쿠폰 수령 후 2달이 지나도 안 쓰면 30분밖에 애를 못 맡기는 거죠. 한마디로 인플레를 일으켜서 쿠폰의 저축을 막고 소비를 장려했습니다. 이 결과 성공적으로 육아조합의 위기가 해결됐다고 합니다. 대공황 때는 근데 정반대로 했죠. 이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불황인데 여기 이렇게 불황이 시작되고 불황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한 거 보이십니까? 유효 수요가 부족한데도 금리를 인상하는, 그래서 통화 공급을 감소시키며 예금 은행들의 어떤 위기를 불렀습니다. 왜 그랬나? 나와 있는 것처럼 1930년대 초반에 미국은 금본위제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의 보유량이 늘어야만 통화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굴레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1932년을 전후해서 금의 공급이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금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이상한 정책들을 펼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뒤에 금의 잔고가 늘어나고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을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근본위제를 이탈한 다음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근본위제에서 벗어났던 영국이 먼저 실업률이 떨어지고 그 다음으로 근본위제를 폐지했던 독일이 좋아지고 제일 마지막으로 근본위제를 지키고 있었던 미국이 좋아지는, 실업률이 차례대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근본위제에 대해서 오늘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없고요. 적어도 오늘 분명한 건 경제가 불황의 늪에 빠져든다 생각될 때 정부가 인플레이션 기대를 유발할 정도로 충분한 돈을 공급해주면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2011년 독일처럼 경제의 통화 공급이 줄어들고 은행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올리는 짓을 하면 더 피해를 키우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제 책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에 보내주시는 성원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